자, 여러분 좀 전 강의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2021년 2월 21일에 치러진 전탄에게 1급 94회 문제 중에서 이론 문제의 내용 중 원가 회계와 부가가치세 부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가 회계 문제 풀어볼게요. 시험지에서는 9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죠. 다음 중 단기 총 제조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요, 단기 총 제조원가를 물어봤어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 제조원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직접 재료비에다가 뭘 더하는 겁니까? 직접 노무비를 더하는 거죠. 여기다 뭐 더하는 겁니까? 제조 간접비를 더하는 거죠. 물건을 만들 때는 직접 들어가는 재료가 필요하고요. 이 물건에 가공하는 직접 노무비가 필요하고요. 물건에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카운트가 되지 않는 각종 간접비들을 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뭐가 답이겠습니까? 정답은 4번이겠죠? 진짜 쉽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요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 원가라고 부르고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가공 원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재료비, 직접 재료랑 직접 노무비가 들어가야 물건이 만들어지니까 꼭 필요한 거니까 기본이 되는 거고요. 노무를 하고 가공을 해야지, 노무를 하고 간접비가 들어가야 가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공비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예요. 다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서 제조 간접비를 계산하냐면 얼마냐는 거예요. 원가 계산 문제죠? 살짝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 공부를 어느 정도 조금 한 그런 학생분들은 이런 원가 계산 문제를 공부를 할 텐데, 혹시 여러분이 비전공자로서 단기간 내에 공부해서 이 원가 계산 문제를 모른다, 나는 그냥 70점만 겨우 넘어서 붙을 거다, 합격만 한 목표다, 그런 분들은 과감히 제껴도 괜찮긴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차분하게 조금만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총 제조 원가, 바로 요게 이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무슨 정보가 주어졌느냐?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주어져 있고 단기 기초 기본 원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어떤 거부터 먼저 알 수 있냐면, 여기 기초 제공품, 여기 기말 제공품,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게 먼저 필요한 정보예요. 자, 볼게요.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말 제공품을 빼면요, 뭐가 나오느냐? 바로 이게 제품 제조 원가예요. 여러분, 얘는 외우는 게 아니라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1월 1일 날 공장에서 막 만들고 있던, 작년도 연말에 완성되지 않아서 제공품, 공정에 있을 때 공정공이죠? 물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작업을 시작해서 1월 1일이 시작된 거죠. 그게 얼마치가 있었다는 겁니까? 자, 100만 원어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올해도 또 투입을 해가지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걸 여기다 투입한 거예요. 더하기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뭔지 모르겠어. X라 가정할게요. 그런데 12월 31일이 돼가지고 물건을 다 만들었나 보니까 다 못 만든 게 있는 거야. 제공품이 또 있는 거야. 이게 200만 원이래요. 200만 원은 빼는 거죠. 기말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만든 제품은 1월 1일 날 창고에서 막 작년도 연말에 넘어와서 만들어지지 않은 거, 다 안 만든 거에다가 추가로 작업을 해서 기말에 안 만든 거, 못 만들었잖아요? 얘를 뺀 나머지가 뭐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제품화 된 거죠.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100만 원에다가 X를 더한 다음에 200만 원을 뺐더니, 자,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게 되는 거죠. 자, X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왜 X를? 그럼 1000만 원에다가 이거 넘기면, 1000만 원에서 넘기면 200만 원 더하기가 되는 거고, 넘기면 빼기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 요 x가 11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계산한 거냐? 총 제조 원가가 1100만 원이다까지는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 묻는 거냐? 제조 간접비를 물어봤네요. 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총 제조 원가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산 여기까지는 한 거예요. 이게 1100만 원이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재료비 여기다가 직접 노무비 더하고 여기다 뭘 더하는 겁니까? 제조 간접비를 더하는 거죠. 이 세 개를 더한 게 바로 총 제조 원가인데 이게 1100만 원이래요. 근데 문제를 딱 보니까 어떤 정보가 있는 거냐? 기초 원가, 기본 원가가 700이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 원가랑 기본 원가가 뭡니까? 두 개 더한 거죠. 요게 합친 금액이 7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를 물어본 거 아닙니까? 제조 간접비를. 그럼 제조 간접비가 얼마겠습니까? 700 더하기 x가 요거 1100이니까 넘어가면 1100만 원 빼기 700만 원이니까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400만 원 나오는 거죠. 정답은 400만 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게요, 지금까지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들과는 살짝 다른 유형의 문제예요.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기본 원리는 어떨까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암기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제대로 공부하지 않을 거면 이렇게 응용된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찍어버리세요. 공부를 할 거라면요, 외우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요, 이해된 걸 바탕으로 이렇게 착착착 풀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연습들을 자꾸 하시기 바래요. 많은 학생들이 기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소홀히 하면서 그냥 기출문제만 10회, 15회, 20회 계속 유형을 반복하는 학생들이 계세요. 유형을 반복하면서 이러한 원리를 깨달으면 정말 다행인데요. 그냥 유형만 익히기를 원하시는 친구들은, 그런 학생들은 시간 낭비를 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요,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기출문제 풀어보라고요. 그게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만 자꾸 풀어가지고 시간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서 붙기만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계신데요. 어떤 이런 내용들은요, 오히려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것보다 이론을 좀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푸는 게 차라리 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자, 살짝 난도 있는 문제였죠? 1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다음은 어떠한 원가의 행태를 나타내는 그림이냐? 여러분, 이 행태란 단어가 어떤 분들은 오타인 줄 알고 계시는데요, 형태라고 바꾸고 싶으시죠? 그러면 안 돼요. 전문 용어가 행태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 원가의 행태. 이거예요. 변동비냐, 고정비냐, 중변동비냐, 중고정비냐.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 부르기도 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계산원가라 부르기도 하죠. 변동비는 뭐가 변동비입니까? 하나도 안 만들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만들수록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고정비는요, 물건 한 개도 안 만들어도 그냥 그 금액이 다 들어가요. 대표적인 게 공장 월세 같은 것들이죠. 이건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런 그림이. 자, 준변동비는 뭐냐? 이게 바로 준변동비예요. 정답이 2번이에요. 이건 뭐냐? 자, 좀 아까 변동비는 이렇게 시작했죠? 고정비는 이렇게 시작했죠? 얘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뭐냐면요, 일종의 기본 요금이에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전화비예요. 전화비.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무제한 요금 쓰는 분들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그냥 요금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기본 요금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게 기본 요금 10,000원이에요. 그런데 통화가 일정 부분을 넘어가 버리면 통화할 때마다 돈을 더 내야 돼. 이건 변동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본 요금을 조금 내고 추가 변동비가 들어가면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 변동비는 변동비인데 변동비에 준한다. 요건 변동비가 아니니까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거냐? 얘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는 동일하지만 이 범위를 뛰어넘으면 더 금액이 증가하는 거죠. 공장을 처음에 1개 빌려요. 장사가 잘 돼요. 공장 2개 빌려요. 이렇게 점프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를 계산원가라 부르는 거죠. 고정은 고정인데 조업도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고정비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원가의 행태, 영어로 behavior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면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당사는 선입선출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종합원가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선입선출이래요. 다음 자료로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기말 제공품의 원가 계산을 하래요. 되게 특이한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오는 이 선입선출법 종합원가 계산 문제는요, 몽땅 다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그게 아니야.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하래. 딱 봤더니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재료비가 500원이래요. 그리고 완성품 환산 단위당 가공비가 400원이래요. 여러분 제가 좀 전 문제 풀어드릴 때 원가 계산할 때 이 원가 계산은 일반적으로 개별 원가 계산을 가정으로 문제가 나와요.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세 개로 나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랑 가공비 두 개로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서 금액 계산하는 건데 이 문제는 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금액을 준 겁니다. 그래 놓고 뭘 줬느냐? 기말 제공품 수량을 준 거예요. 700개래요. 700개. 이거에 뭘 계산하는 거예요? 원가 계산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를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재료비, 또 하나는 가공비.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개수 몇 개래요? 기말 제공품? 700개. 그런데 문제 볼게요.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요. 가공비는 60%를 투입한 상태래요. 자, 이게 지금 미완성품이에요. 기말 제공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말 제공품. 아직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700개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비는 언제 투입했대요? 처음에 100% 완성된 겁니다. 따라서 얘는 700개에다가 한 개당 얼마가 들어간답니까? 500원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얘를 계산해 보면 이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는 700개 곱하기 500원이기 때문에 35만 원어치의 재료비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공비 몇 개입니까? 700개인데 완성 자체가 100%가 된 게 아니에요. 60%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개당 얼마가 되는 거냐? 400원이기 때문에 400을 곱해야 돼요. 따라서 실제 개수는 700개이지만 이거를 가공된 걸로만 따져보면 6, 7, 42, 420개가 완성된 금액이 수량이 되는 거고요. 개당 4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계산하면 16만 8천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 35만 원을 더하고 나면 이 금액이 51만 8천 원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전탄역의 문제, 1급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형식의 문제 처음 나왔습니다. 물론 이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의 문제는 처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처음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죠.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급하게 공부하는 분들이어서 이 종합원가 계산의 개념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다? 이런 문제 나왔다? 그냥 제끼세요. 이 정도 제껴도 당락엔 영향이 없겠죠? 근데 고득점을 노리는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꼭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바로 부가가치세 문제지요. 문제 볼게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이 과세표준이 뭐냐면요, 만약에 커피를 2,000원에 팔아가지고 10% 200원 붙어서 2,200원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 이 금액 2,000원짜리가 바로 공급가액이고 그게 과세표준이 되는 거거든요. 10% 곱하는 대상 금액이 공급가액이잖아요. 그게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먼 것은 그랬어요. 살짝 난도가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암기하지 말고 원리를 풀어볼게요.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그 재화에 대한 관세도 포함된다. 여러분 수입부가가치세는요, 세관장이 물리잖아요. 그러면 수입하는 그 물건 공급가액, 그 원래 금액에다만 세금을 때릴까요? 아니면 원래 공급가액, 수입하는 물건 가격에다가 관세라든지 주세라든지 부수적인 세금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걸 다 더해서 여기다 곱하기 10%를 때리는 걸까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를 공부를 조금만 제대로 한 학생들이라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입과 판매 말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래 물건값 이외에 부수되는 세금들도 더해서 곱하기 10% 한다라고 다 알고 계시죠. 알맹이들을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더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알맹이에 관세가 포함되는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대손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여러분, 이 대손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부가가치세를 전산액의 1급 차원에서는 깊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산세무 2급부터 깊이 들어가지만. 여러분, 그래서 전산액의 1급 차원에 공부한 학생들은 대손 금액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장려금은 아셔야 돼요. 장려금이 뭐예요? 내 물건을 더 팔고자 돈을 좀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돈을 좀 줘. 일종의 영업비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의 영업비를 쓰면 그게 물건값에서 빼는 거로 계산해야겠어요? 물건값과 별도의 판매 관리비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얘는요 별도의 판관비예요. 아니, 판관비를 그럼 왜 과세표준에서 뺍니까? 이게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관세가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관세, 주세, 교육세 등등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고요. 얘는 틀린 말이야. 답이 2번인데 3번과 4번 확인해 볼게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당하지만 않으면 그냥 용역은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있으면서 어떤 부당한 거래라는 말이 나오면 용역 또한 시가로다가 부가세 계산하는 게 맞아요. 이게 왜 나온 개념이냐? 내가 좀 아는 사람들한테 물건값을 싸게 줄 수 있잖아요. 그 원래 물건값이 100만 원인데 곱하기 10% 10만 원을 부가세를 걷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니까 이걸 갖다가 50만 원에 팔아? 부가세가 덜 거치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한 규정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금전 이외의 대가, 물건 팔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물건 팔고 물건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내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원래 내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더라면 얼마에 팔 수 있었을까?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물건 팔고 돈을 받으면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제3자한테 돈 주고 팔았더라면 받았었을 그 금액,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요. 물건 팔고 물건을 받는다 하더라도. 맞는 얘기예요. 틀린 말은 정답 2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것도요, 처음부터 여러분 공부하실 때 살짝 개념만 제대로 잡았더라면 굉장히 평이한 문제인데, 이런 거 없이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면서 요령만 공부하신 분들은 좀 난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 부가가치세 문제인데요. 현행 부가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굉장히 평이한 이 개념적인 내용들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첫 번째,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 요거는요 조금 출제자가 살짝 문제를 잘못 낸 부분이 있어요. 왜? 사업자의 범위가 뭐냐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사업자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요, 교회 같은 데들 있죠? 여러분, 교회에 가보시면 아주 큰 교회들은 1층에 카페가 있어요. 이 카페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교회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카페는 사업자예요, 교회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들도 VAT를 징수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들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되면 납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국가나 지자체도 다 뭐가 되는 거냐?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가가치세는 영리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교회가 돈 남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부담하는 거고, 국가가 부담하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걷어서 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영리 목적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 사업자만을 말하는 건지 국가나 지자체를 포함하는 건지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납세지는 사업자 단위 및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여러 군데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각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각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 두 가지가 있죠. 사업자 단위는요, 그냥 본점에서 하나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본점에서 알아서 신고납부를 다 한꺼번에 해버립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총괄납부는요, 사업자 신고는 각자 다 해요. 사업장마다. 그런데 신고는 각자 또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사업장에서 납부만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컨셉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런 두 개의 예외적인 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신고와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자, 3번.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3번. 사업자 단위 과세.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는 여러 군데 사업장이 있어도 그냥 한 본점에서 여기서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여기서만 신고하고 여기서만 납부합니다. 전체 거를 다. 아닌 경우래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의 사업장을 광활세무서장한테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거 외우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0일이에요. 부가치세법에 20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자 등록은 20일 내에 하는 겁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짝의 암기가 필요해요. 자, 4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지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날에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가 1, 2예요. 그런데 내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3월 1일자에 그 어떤 업무를 개시한 거예요. 사업을 개시했어요. 어차피 여기는 사업 안 했잖아요. 그러면 요 기간만큼이 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상식이죠. 3월 1일부터 6월 30까지가 일기가 되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틀린 말인가 봐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 출제자 의도는 이 사업자를 여기 나와 있는 개인과 법인만 말하는 거고, 국가나 지자체나 각종 비수익용, 그러니까 그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거로 문제를 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짝 문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이 출제자 의도는 저 사업자를 개인과 법인, 영리 목적만 말하는 걸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사업자가 아닌 국가나 지자체, 비영리도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원리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영세율은 어디에 적용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수출품이죠. 이거 왜 이런 겁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현대차를 수출한다. 삼성 갤럭시 폰을 수출한다. 여기서 10% 물려서 수출한다? 그럼 거기 가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물리고 미국에서 또 물리면 값이 2배로 뛰잖아요. 부가가치세가 2번 물려지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수출하는 나라에선 물리지 않고 실제 소비되는 데서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그런 컨셉인 거죠. 영세율은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여러분, 세부담의 역진성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뭡니까? 똑같은 자동차 한 대를 구매하는데 5천만 원이다. 그럼 돈 많은 사람은 5천만 원에 10%, 500만 원 부가세를 부담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부담이 덜하겠죠. 그런데 5천만 원 차를 500만 원 부가치세 부담을 하면 돈 없는 사람은 부담되죠. 여러분, 그래서 세부담의 역진성은 영세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면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병원비라든지 의료용역, 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료품이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정해놓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 지하철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지 않습니까? 왜? 돈이 없는 분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를 도입한 거거든요. 여러분, 따라서 얘는 영세가 아니라 면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 겁니다. 자,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된다. 맞는 말이죠.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또 다른 얘기가 나왔죠. 제가 콕콕전교수 전산회계 1급 책에서도 기술을 했고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대한민국이에요. 여기가 미국이에요. 물건 넣어서 수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출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수출이 있고요. 내국 수출이 있어요. 내국 수출은 이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수출품을 팔기 위해서 여기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B에 원재료를 팔아서 B가 만들어서 미국 수출해. 그럼 A가 B에 물건 줄 때도 수출을 위한 거잖아요. 구매 신용장, 구매 승인서,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이잖아. 이때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돼. 국내끼리 거래니까. 근데 B가 해외로 직수출하는 직수출은요.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이에요. 한글로 만들어진 세금계산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골 손님이에요. K랩 입력에도 필요한 지식이죠. 자, 국외에서 공급하는,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국외에서 공급하는 영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미국에 가서 미국 손님을 싣고 미국에서 움직이는 거야. 돈 해외에서 벌죠? 거기다 10% 안 물립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맞는 말이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2021년 2월 21일에 치러졌던 전산회계 1급 94회에 이론 문제를 풀어봤죠. 총 15문제 중에서 한 문제도 아주 고난도로 꼬았고 아주 고난도로 암기를 묻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합격률이 50%가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탁이에요. 기출문제를 먼저 가지고 공부하시면서 잘 나오는 문제 위주로 이렇게 유형 패턴을 익히는 분들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거나 전공자가 아니거나 그럴 수도 있죠. 다만 여러분 주의할 거는 원리에 대한 공부를 꼭 하고 그걸 같이 병행을 해야지 그것만 가지고 공부했다가 여러분 나중에 문제 어려운 문제 나오면 틀릴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기왕 공부하시는 거 여러분 꼭 한 달 내에 붙어야 됩니까? 꼭 3주 내에 붙어야 되는 겁니까? 그럴 꼭 이유가 없는 분들이라면 조금 시간을 더 내서 유형 익히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원리 파악에 좀 더 시간을 쓰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번 회차 문제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